표면적인 이유 말고 교수님께서 보시는 진짜 지정학적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 점을 한국 언론이 너무 단순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대로 다 믿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란의 권력 구조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페르시아어 이란학과의 곽세라 교수입니다. 저는 이란 테헤란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언어학 전공한 저도 사실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요즘 뉴스에서 이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면 볼수록 뭔가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빠진 핵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란 정치를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두 분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헤란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최초의 한국인이자 최초의 외국인이십니다. 호메이니와 이슬람 혁명 그리고 이란 정치 체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계시는 국내 최고 권위자이신 유달승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달승입니다. 오늘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모신 교수님은요, 이란 하면 테헤란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란 서부의 타브리즈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시고, 또 그 후에 뉴질랜드에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글로벌한 전문가, 이란 전문가 이주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주환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뉴스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달승 교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워낙 뉴스에서 지금 열흘 넘게 접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네, 이란과 미국은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오랜 갈등이 있던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2026년에 직접 이런 군사 충돌로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표면적인 이유 말고 교수님께서 보시는 진짜 지정학적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핵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명분이고요. 그 배경에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페트로달러 체제라는 개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석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생겼습니다. 이라크, 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체제가 붕괴됐죠. 그리고 2011년 나토의 군사 개입으로 리비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이 실시됐죠. 이제 마지막 남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사실상 이 전쟁은 페트로달러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부분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동 질서 재편이라는 전략적 구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각자의 국내 정치적 계산이 맞물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국제 통화 질서, 에너지 패권,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과 같은 여러 문제가 함께 충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트로달러 체제에 도전한 마지막 남은 국가가 바로 이란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이번 공습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교수님께서는 90년대 초부터 해서 근 10년간 이란에서 공부하시면서 이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도 오래 하시고 또 교류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예, 먼저 이란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의 역사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지속적으로 외세가 침입했고 그리고 이에 거센 저항이 일어난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아랍, 튀르크, 몽골, 그리고 근대에서는 러시아, 영국, 미국까지 이 반복된 외부 침략과 개입으로 이란인들 집단 기억 속에서는 저항의식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현 정권에 비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세의 개입과 군사 개입을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반대하는 것과 외세에 복종하는 것은 이란인들에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점을 한국 언론이 너무 단순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댓글들을 보면은, 이란 지도자를 제거했으니까 정권이 곧 무너질 거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왜 틀린 분석인지 이란 정치 체제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오해인데요. 이란의 권력 구조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은 이중 권력 구조를 가졌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물론 최고 지도자가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란의 권력 구조가 단순한 피라미드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와 군사, 종교 권위가 중심적으로 결합된 다층 구조라는 것이에요. 최고 지도자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체제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시아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시아파는 가톨릭과 달리 교황처럼 단일하고 유교화된 최고 권위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아파 최고 권위자는 특정 시점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명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권력 구조가 분산적이고 다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저희가 용어에 관련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 언론에서는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란의 공식 직함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종교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또한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관도 전문가 회의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전문가 의회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자로 구성된 엄연한 헌법기관인데요. 이런 용어 하나에 이란을 보는 시각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네. 그 페르시아어 용어 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한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뿌리를 이야기하려면 결국 호메이니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교수님께서는 호메이니를 국내에서 가장 깊이 연구하신 분인데, 지금 이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메이니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현재 이란을 이해하려면 1979년 이슬람 혁명 그리고 호메이니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테헤란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깊이 파고든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호메이니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흔히 벨라테 파기라는 이슬람 법학자 통치라는 개념을 최초로 이란 국가체제에 실현한 인물인데요. 사실 이 개념은 매우 혁명적인 개념이었어요. 시아파 역사에서 종교학자가 직접 정치 권력을 장악해 생산한 것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메이니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했어요. 종교 권위와 정치 권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든 것이 이슬람 공화국 체제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란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란의 역사는 성직자들이 단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해 왔습니다. 16세기에서는 성직자들이 경제적 독립성을 획득했고, 그리고 18세기부터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됐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된 성직자들은 사실상 국가 권력을 장악한 것이 현재 이슬람 공화국 체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란 정치를 이해하려면 호메이니의 사상적 유산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1989년 호메이니가 사망했을 때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추대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택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세습 공화제를 부정하면서 성립된 체제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하메네이 아들 모스타파 하메네이 후계의 직계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네, 무스타바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또 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하메네이 차남이 모스타바가 후계자로 선출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세습 군주제를 부정하면서 성립된 나라인데 세습이 가능한 건가요?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만약 이번 공습과 전쟁이 없었더라면 몰사파 하메네이가 제3대 최고 지도자로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 상황이 정치적 정통성의 여러 가지 기준을 바꾼다고 볼 수 있어요. 흔히 몰사파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료나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이스라엘 혁명 수리대와 가깝고 강경 보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제3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저항과 순교의 상징적 서사와 연결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 몰사파 하메네이의 부모, 아내, 누이, 그리고 자식까지 사망했죠. 그런 측면 속에서 그가 만약에 이번 휴전에 동의하고 종전을 선언한다면 이란의 강경파들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종의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란의 정치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주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란이라는 국가는 고대부터 다양한 민족들과 정복, 피정복, 그리고 교류를 지속해오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다민족 국가로 자리매김한 그런 국가인데요. 그 교수님께서는 타브리즈 대학에서 공부하셨는데 이 타브리즈라는 곳의 민족 구성은 어떻게 되고 또 이란 민족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란을 이제 단일 민족 국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이 물론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란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민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제리족도 있고 쿠르드족도 있고 뭐 아랍인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많은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 국가가 또 이란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이 타브리즈라는 도시는 사실은 이란의 그 서북쪽,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곳은 이제 아제리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테헤란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인데 예를 들면 뭐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강의실 안에서는 이제 페르시아어로 물론 수업을 해야 되겠지만 강의실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이 친구들이 아제리어를 쓰거든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란이 다민족 국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지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그 추구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소수민족들을 이용해서 이제 민족 봉기를 일어나게 해서 내부의 어떤 그런 결속력을 좀 와해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란이 다민족 국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란의 민족 구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쿠르드 민족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쿠르드 민족이 이번 전쟁에 참전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이 쿠르드 민족을 지원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네, 교수님은 쿠르드 민족 변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쿠르드족은 이 전쟁에서 굉장히 큰 변수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란에도 물론 많은 쿠르드족이 있지만, 이제 튀르키예에 가장 많은 쿠르드족이 있고, 그리고 뭐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이렇게 네 나라에 걸쳐서 지금 분포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국가의 건설인데요. 예, 그것들이 지금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고, 그리고 보면은 그 이란 내부에서도 이제 마하바드 공화국이라고 해서 잠시 또 이제 쿠르드 이제 마하바드 공화국을 설립하는 이제 또 역사적인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좀 그런 민족이 또 쿠르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을 활용해서 지금 지상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미국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전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전 이야기가 나왔고, 미군을 투입하기에는 어떤 군사적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좀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대리 세력을 활용해서 대리 지상전을 좀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실효성은 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쿠르드족은 그 친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 미국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에 이용을 당하고 이제 배신을 당하는 형태로 귀결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쿠르드족이 미국의 그런 요구에 응할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그 자치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이란 내 바시지 민병대라든가 경찰 특수부대 등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 이 사람들이 그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진압의 주요 가해자였었죠. 그래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을 기회를 삼아서 이란 국민들이 좀 더 용기를 내서 봉기할 가능성이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 해서 굉장히 격렬한 이제 시위가 있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이런 바시지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앞서서도 그 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란은 굉장히 침입을 많이 받아왔던 이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세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경험은 예를 들어서 이제 팔레비 왕조 때 그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 모사데크를 축출하고 다시 팔레비 국왕을 복귀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사데크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란 국민들의 뭐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고 신망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이러한 인물을 이제 외세가 개입해서 이제 축출하고 다시 팔레비 국왕을 복귀시킨 사건이 이란 국민들의 가슴속에 지금도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이란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금 폭격과 공격이 있는데 여기서 민간인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납시에서 보면은 초등학교 오폭 사고로 인해서 165명의 그 여학생들이 지금 사망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도 이란 국민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전략에 호응을 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하나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란 체제가 보여주는 엄청난 복원력이에요. 2월 28일에 최고 지도자하고 약 40여 명의 군 수뇌부가 사망한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란 체제의 최상층부가 사실상 제거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서고 체제가 지금 체계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부분은 이란 체제의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란은 이중 권력 구조이고 이중 권위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상층부가 제거됐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체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다층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3월 16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미국이 이란의 돈줄이라고 언론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그 하르그성까지 공습을 하면서 전쟁이 이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요? 이주환 교수님 가장 현실적인 출구 전략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저는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이 양국에 도움이 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물밑에서는 계속 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지금 약간 그런 전조 증상이 보이긴 하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했던 그런 군사적인 그런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뭐 이란 핵 개발 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무력화가 됐고, 뭐 미사일 개발 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제거가 됐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면서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승리를 선언하고 공습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도 또 승리를 이제 선언을 하겠죠. 이 전쟁은 사실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사실 군사력 자체는 이란과 미국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미국의 공격을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란은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끌고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또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양국이 모두 승리를 주장하면서 끝나는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시나리오가 결국 또 양국의 도움에 별로 되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약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방공망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이 요격을 잘 했는데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하는 걸프 국가들은 보면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 이후에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약해질 수 있고 뭐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게 힘이 좀 빠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 이란 입장에서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재건을 해야 되는데 경제 제재가 경제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이란의 경쟁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은 현실 가능성은 높지만 양국이 별로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고,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협상을 통한 이제 종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습을 멈추면 어쨌든 이제 뭐 협상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약 반세기 동안 이란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쳤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교 강국이거든요. 외교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또 이란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공습을 중단하고 양국이 다시 테이블에 앉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금 미국의 현재 국내 상황이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뭐 여론을 신경 안 쓴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중간 선거가 중요한 것이 민심이기 때문에 그 표심을 생각한다면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뭐 유가가 오르고 미국 경제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그 전쟁을 좀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유달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쟁 종료의 핵심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11일에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내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세 가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란의 정당한 권리 인정, 배상금 지급,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보장. 어떻게 보면 물밑 협상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한 이 세 가지가 협상의 내용이자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구체화시키는 부분 속에서 이 전쟁의 그 휴전이나 또는 종전 시기가 언급될 거라 보는데요. 하지만 저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좀 우리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 체계가 지금 무용지물이 됐는데 이 시작은 2018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라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서 탈퇴했습니다. 사실 이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은 그 유엔 안보리 상위 이사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유엔이 함께 도출한 다자협력 체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다자협력 체제를 일방적으로 미국이 파괴하면서 벌어지면서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다시 국제 질서와 다자와 또 협의 정신을 복원하려면 그때의 이 주체들이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공론화시켜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나라인데요. 교수님, 이번 사태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 전쟁으로 여러 가지 충격 여파가 커요.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일종의 위기를 하나의 기회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번 전쟁의 기술적인 군사 당사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자유롭게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 봅니다. 단순히 이번 사태를 관망하고 주시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중재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현재 이번 협상을 물밑에서 조율하는 오만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오만은 미국과 또 이란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죠. 우리도 오만과 접촉해서 이번 논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국들의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한번 조율해보고 긴밀히 접촉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중동 문제에만 국한된다고 보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한반도 문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직면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언급한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남은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렇다면 한반도 위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의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 중재 노력은 한반도 문제하고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으면 우리가 북한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중재자 역할, 대화 촉진자 역할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중재 외교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시청자분들 중에 이분들 분석은 왜 언론에 등장하는 일반 전문가들과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왜 다를까요? 교수님들 분석이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제 생각엔 저는 이제 타브리즈라는 이란의 북서부에서 이제 타브리즈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곳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지 경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도 위에서 보는 이란과 실제로 이란 현지에서 경험하면서도 느끼는 이란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 뉴스에서 보면은 이란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좀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란은 상당히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내부 구조를 이해해야 이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달승 교수님. 저는 테헤란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이란인들과 다양한 토론과 논쟁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최초로 테헤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단순한 제 개인적 성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란 정치 체제를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했고 또 그들의 관점에서 공감하려고 한 그런 과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란의 언어, 페르시아어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역사를 페르시아 원전으로 함께 읽어야 하고 그들의 언어로 함께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어가 없이는 지역 연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연구 없이는 국제 분쟁에 대한 올바른 분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테헤란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제 절감했던 부분인데요.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의사소통 수단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회의 역사, 문화, 감정 구조 전체를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페르시아어 이란 학과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 학과 명칭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학과는 페르시아어와 이란학을 교육하는 그런 학과인데요. 두 분하고 저처럼 이란의 정치학, 언어학을 포함해서 역사학, 문학, 경제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께서 이란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계십니다. 유다승 교수님, 이주환 교수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한 말씀씩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미디어에서 쏟아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그대로 다 믿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많은 그런 내용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미국과 서방 그 언론의 그런 관점이나 시각이 많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동 문제를 좀 균형감 있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중동 문제에 관심이 생기셨다면은 이런 지역 연구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를 직접 경험하고 현지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유다승 교수님. 예. 이란의 역사 운명은 수천 년입니다. 페르시아 운명을 가지고 있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려면 더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란을 그리고 중동을 더 나아가서 국제 질서를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학과는 앞으로도 이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은 영상들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기회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